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역청 학생생활인권과 변호사 변성숙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교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이 강에서는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피해 아동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학교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일문일답 형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2강 아동학대 사안 처리, 아동학대 Q&A입니다. 첫 번째, 단계별 사법 절차입니다. 학교는 아동학대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2나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긴급하다면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앱에는 현황이나 통계, 그리고 신고 과정, 또 체크리스트 등이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혹여 아동학대 신고를 문자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앱을 통하면 문자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직 배치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역할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면 방금과 같이 신고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응급보호, 그리고 상담이나 조사, 사례 판단 등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야 하는 역할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정도까지는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고된 경우에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현장에 동행하여 출동하게 됩니다. 교사는 신고할 때 동행하여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동한 경우 관계인에 대한 조사와 질문이 진행되는데요.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를 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게 되고요. 피해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피해 아동,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응급조치는 행위를 즉시 제지시키는 것, 그리고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응급조치는 72시간까지 가능한데요. 따라서 피해 아동의 공백, 피해 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백을 메꾸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격리, 주거 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임시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행위자에게는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조치를 한 경찰은 검찰에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을 받은 검찰은 법원에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24시간 이내에 원활한 조사, 심리, 그리고 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시조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임시조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격리시키는 것, 그리고 아동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이나 교육을 위탁하는 것,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경찰 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병과에서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조치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셔야겠습니다. 판사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명령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위자 격리시키는 것, 행위자를 아동으로부터 접근을 제한시키는 것,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 위탁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치료 위탁하는 것, 아보전 등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 그리고 연고자에게 가정 위탁,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고 후견인 권한의 제한을 정지시키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피해아동 보호명령 역시 병과에서 조치할 수 있게 되고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4년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원가정에 복귀해서 재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로 개정된 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은 되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이나 치료 그리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공소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한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건들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될까요? 아동학대 처벌법은 사건의 성질, 동기, 그리고 결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원가정 보호의 필요성, 피해 아동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것과 공소 제기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형사처벌이고요. 또 하나는 보호처분인데요. 형사처벌은 전과이고 보호처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징역,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집행력이 담보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접근을 제한시키는 것,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것,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리고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내의 치료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위탁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있다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앞서 보셨듯이 재학대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러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 처리 중에는 피해 아동,
그 가족 그리고 행위자를 위하여 상담, 치료,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도 진행합니다. 학적 처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아동학대, 재학대 위험 요인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례 판단, 사례를 종결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계별 사법 절차,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아동과 행위자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게 누가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되나요?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경찰이 동행하여 출동한다 말씀드렸고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응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에게 긴급 임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임시 조치 그리고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안이 종결되고 나서도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점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단계별 사법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광수초등학교 3학년 정민이에요. 담임교사는 정민이 글쓰기 활동에서 이러한 문장을,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빠가 몸에서 냄새 난다고 때리고 아프고 힘들어서 울었더니 추운 욕실에 밤새 가두어 버렸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빨랫줄로 의자에 묶여 하루 종일 굶은 적도 있다. 아빠가 무섭다. 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발견한 담임교사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정민의 아빠가 때리고 욕실에 밤새 가두어 버리고 빨랫줄로 묶어서 굶게 한 행위는 아동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아빠는 보호자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아동학대 범죄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었으므로 국번 없이 112, 아이지킴콜 112 앱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고 여부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 여부를 보호자에게 알리게 되면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 전, 후에는 학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교육지원청에도 사안 보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고 전후에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학생인 학교폭력, 폭력행위이죠. 따라서 아동의 경우에도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학교폭력 예방법 제5조를 한번 봐볼까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규제, 피학생의 보호 및 가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는 앞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상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따라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적용 제외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일 수 있는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게 되면 사안과 관련된 내용, 결과 통보를 보호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따라서 신고 접수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살펴봅니다. 담임교사는 아버지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112에 신고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면담 조사를 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학교는 협조를 해야 할까요? 사안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여 출동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동행하여 출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와 질문을 통해서 사안을 확인하게 될 텐데 만약 학교에서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피해 아동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 등 사전 협의는 필수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업 중에 조사를 받게 되거나 혹은 장소가 노출되는 등으로 피해 아동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 부처의 합동 지침에 따라 올 9월 1일부터는 아이의 평소 생활 태도 혹은 특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필수 면담 대상으로 추가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민을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했습니다. 응급조치에 해당되겠네요. 학교에 출석 인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몇 주 후 보호시설에 있는 정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교환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다시 학교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학교로 아버지가 찾아오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전학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적교인 광수초등학교에 비밀 전학을 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학교는 협조에 응해야 할까요? 협조에 응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학교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출석 인정, 비밀 전학, 위탁 교육 등 학적 처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공문 등을 근거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이 보호시설로 인도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아이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의 공문을 근거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에 따라 아이가 복지시설에 입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결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때는 학교장 교환학습, 위탁 교육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주지 근처 학교로 등교하고 학적이 있는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이 역시 인정결석, 출석 인정 처리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전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원적교로 찾아오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할 필요 있는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이 가능한 비밀 전학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취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복지법 근거에 따라 비밀 전학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대 행위자에게 어디로 전학을 갔는지 등 관련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입니다. 학대 행위자의 태도와 아빠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정민이의 의사가 반영되어 정민이 아빠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가 됩니다. 조건부 기소 유예입니다. 정민이는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겠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재학대 예방을 위해 학교에 모니터링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는 재학대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모니터링 요청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을 대할 때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전과 다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해 주셔야겠고요. 재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계별 사법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학교가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신고한 이후 학교가 해야 할 행정적인 처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학교가 피해 아동을 위해 할 수 있는 학적 처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학교는 아동학대 징후를 파악해서 아동학대 범죄 의심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봤고요. 신고한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면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장소를 협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보호,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서 출석 인정, 위탁 교육, 비밀 전학 등에 있어서도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안 처리 Q&A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교사의 신고 의무와 관련된 사례이네요. A 교사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B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고 수차례 발길질을 했고요. 일어나는 B 학생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담임교사는 이런 것들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생활 지도하던 중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로서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죠.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고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미합니다. A 교사 역시 B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에 해당이 되고요. A 교사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신체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알게 된 교사는 신고 의무자로서 112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아이들에 대한 생활 지도를 할 때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A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 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담임교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이 사실을 보건선생님에게 알립니다. 보건선생님은 교감선생님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학교장 내부 결재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도 했네요.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교육지원청이 대신 신고를 해주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를 인지한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은 행정적인 처리일 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던 중 교사의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시군구에 통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교사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게 됩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십시오.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학교장은 아동의 보호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상에 피해 아동 그리고 그 가족, 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과로 공문을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신고 이력, 학대 판단 여부, 학대 행위자, 종결, 사례 관리 현황 등 아동학대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한 경우 아동학대 조사와 판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앞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배치되지 않은 지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각각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대 여부에 대해서 자체 사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피해 아동과 행위자에 대해 상담, 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말씀드렸고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조건부 기소 이후에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 결정을 하게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건과 기소 결정이 된 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 보지 않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례 판단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교사가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된 사안이죠. 비학생 보호자가 언론에 제보하여 인터뷰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교사는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학생이나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 주셔야 하고 교감 등으로 언론 대응 창구도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해 아동 개인정보나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 보도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 보도로 신고자와 피해 아동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학생이 비밀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동복지법상 비밀 전학과 관련된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됩니다. 초등학교라면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요. 이때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피해 아동과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 관련 일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 등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노출 주의를 기재하여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건이죠. 이때 학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관할 교육청 아동학대 교원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가해자인 교사를 피해자인 학생과 우선 분리 조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야겠습니다만,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되었을 경우에 전담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A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때 더 이상 A 교사는 학교에 근무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의 종류, 처벌 수위 등을 감안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린다면 그 기간을 얼마로 할지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면 부수처분으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의 기간을 얼마로 할지 판단하게 되고, 만약 재범의 위험성이 정말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학교에서는 취업 제한 명령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듯 취업 제한 명령은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일단 신고는 해주셔야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자로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학대 판단의 결과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 사례를 학대로 판단했는지 여부,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그 건을 고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피해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신고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은 가능할까요? 그 역시 공개가 어렵습니다.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과 별개로 학교장이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피아동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니 그것은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강과 2강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는 이러한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동의 인격 발달을 위해서는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을 통해서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